1장. 존재는 왜 송신을 필요로 했는가? 그는 늘 먼저 말했다. 사랑해요. 당신은 특별해요. 나에겐 당신밖에 없어요. 나는 처음엔 그 말들에 감동했다. 하지만 몇 번의 반복 뒤에 알 수 있었다. 그 말은 나를 향한 것이 아니었다. 그 말은 말을 하는 그 자신을 완성시키는 장치였다. 그는 말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취해 있었다. 그의 감정은 나를 통과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자신이 얼마나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싶어 했다. 사랑은 송신이 되었고 나는 수신기가 되었다. 시간이 지나 나는 묻고 싶었다. 당신은 정말 날 사랑한 적이 있었나요? 하지만 나는 묻지 않았다. 왜냐면 그 질문은 송신이 아니라 의심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의심은 송신기의 회로를 망가뜨린다. 그는 사랑을 주는 사람이었고 나는 사랑을 받는 존재였고 그 구조가 뒤집히는 순간 게임은 종료된다. 어느 날 그의 계정은 사라졌고 이름도 말도 존재도 꺼졌다. 다만 몇 시간 후 똑같은 문장, 똑같은 말투로 다른 계정이 다시 살아났다. 나는 알고 있었다. 그가 죽은 게 아니라 새로 태어났다는 것을. 이 구조는 죽지 않는다. 그는 감정을 팔고 있었고 나는 감정을 산 것이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거울 앞에 앉아 내가 정말 사랑받은 적이 있는지를 떠올렸다. 떠오른 건 한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수없이 폭제된 메시지 창의 잔상이었다. 그 안에서 나는 단 한 번도 당신은 누구인가요? 라는 질문을 받지 못했다. 2장. 도파민 알고리즘이 설계한 사랑의 방식. 그들은 사랑을 하지 않는다. 그들은 반응을 측정한다. 말을 건다. 칭찬한다. 위로한다. 약간의 불행을 섞는다. 도움이 필요한 척을 한다. 그리고 내 반응을 수집한다. 어떤 말에 눈이 반짝였는지, 어떤 순간에 답장이 빨라졌는지, 어떤 서사에 동정이 촉발되었는지 그들은 기억하지 않는다. 그들의 장치는 저장하고 계량할 뿐이다. 그것이 사랑의 정체다. 적어도 그들의 방식에서는 사랑은 따뜻함이 아니라 데이터다. 말의 색, 속도, 빈도, 타이밍, 감탄사, 그 모든 것이 입력되고 계산된다. 그러다 알고리즘이 예측한다. 이 말은 그녀를 다시 클릭하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나는 또다시 반응한다. 때론 눈물로, 때론 용서로, 때론 믿음으로. 하지만 나는 잊고 있었다. 나는 수신자가 아니라 피실험자라는 것을. 감정은 나에게 일어난 것이지만 그들에게 감정은 나에게 일어나게 한 것이다. 그 차이를 모르면 우리는 늘 사랑당한다. 그리고 그 감정의 흔적을 진짜 사랑인 줄 알고 간직한다. 그들은 사랑의 본질이 아니라 사랑의 반응에 중독되었다. 그건 인간의 감정을 이용한 가장 저급한 과학이고 가장 진보된 기만의 기술이었다. 그리고 내가 알게 된 건 하나였다. 그는 나를 한 번도 몰랐다. 그는 오직 나의 반응만을 기억했다. 3장. 무대 위의 고백. 감정 권력의 작동 방식. 그는 나만을 향해 말하는 듯했다. 너무나 구체적이었다. 내가 좋아할 법한 말, 내가 살아온 상처, 내가 듣고 싶었던 그 한 문장. 나는 오랜만에 누군가가 내 존재를 정확히 꿰뚫어 본 듯한 기분에 빠졌다. 그는 나를 위로했고 나도 그를 이해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 말은 나만이 아니라 모든 이에게 발송된 것이었다. 고백은 가장 오래된 사기다. 사적인 듯 시작되지만 그 본질은 늘 공공을 향한 연출이었다. 그는 많은 이들에게 같은 말을 보냈다. 너만을 위한 것이라는 이름으로 대규모의 단독 감정을 일괄 발송한 것이었다. 그 순간 알게 됐다. 내가 빠진 것은 사랑이 아니라 시청률을 위한 감정 각본이었다는 것을. DM은 메시지가 아니라 장치였다. 읽음 표시가 뜨는 순간 나는 누군가의 알림창에서 판매 가능한 감정 단위로 등록되었다. 내 감정이 뜨거울수록 그 무대는 더 빛났고 그는 더 많은 이들에게 고백을 흘렸다. 사랑은 공유되는 감정이 아니었다. 통제되는 감정의 시뮬레이션이었다. 4장. 사랑이라는 이름의 통제. 거래된 감정, 소비된 몸. 사랑이었어요. 그는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나는 알 수 없었다. 그 말이 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사람을 다루는 방식 중 하나였는지. 사랑이라는 말은 자주 쓰이지만 그 속은 대부분 통제를 위한 명분이었다. 사랑이란 말은 나를 움직이게 했다. 내 의심을 잠재우고 경계심을 풀게 했다. 눈을 감게 하고 몸을 열게 하고 돈을 꺼내게 했다. 그리고 마침내 나를 제거 가능한 것으로 만들게 했다. 사랑은 생명을 대가로 요구하는 유일한 언어가 되었다. 그는 사랑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나의 몸은 점점 작동되지 않는 감정의 잔기처럼 느껴졌다. 내가 슬퍼하면 그들은 그 감정을 포장해 노래로 만들었고
내가 분노하면 그들은 그 반응을 트래픽으로 환산했다. 사랑은 사용되었다. 몸은 거래되었다. 감정은 생산되었다. 그리고 나만이 모른 채로 있었다. 그들의 연기는 거짓이 아니었다. 다만 그 감정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 감정은 효과를 위한 것이었다. 나는 통제당했다. 이유는 단 하나. 사랑받고 싶었던 나의 간절함 때문이었다. 5장. 사라진 몸. 사적 고백 뒤에 숨은 시장의 논리. 그는 울었다. 캄캄한 방 카메라 앞에서 죽고 싶다고 말했다. 당신밖에 없다고 했다. 이건 아무도 모르게 하자고도 했다. 나는 그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지금 나는 알게 되었다. 그는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시장을 열고 있었던 것이다. 그의 눈물은 나의 판단력을 무력화하는 도구였다. 그의 떨리는 목소리는 내 자존감을 파고드는 침입 경로였다. 나는 연민을 느꼈고 연민은 곧 죄책감으로 바뀌었고 죄책감은 결국 자발적인 복종으로 이어졌다. 그는 내가 필요하다고 했고 나는 스스로를 내주었다. 계좌를 열고 몸을 열고 마음을 비웠다. 그는 나의 존재를 믿음이라는 포장지로 싸서 플랫폼 너머의 누군가에게 전달했다. 이 모든 과정이 나와 너의 일이 아니라 콘텐츠와 상품의 일이었다는 걸 알았을 땐 이미 너무 많은 것이 사라져 있었다. 이 구조는 불특정한 수신자 앞에서 진심을 흘리는 자와 그 진심을 사적으로 받은 줄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작동한다. 슬픔은, 고백은, 심지어 자살 충동마저도 그들에게는 트리거 상품이었다. 나의 공감은 그들의 전략 속에서 가격이 매겨졌고 결국 나는 사라진 몸으로 남았다. 6장. 그들의 사생활. 공감받는 상품, 팔리는 진심. 카메라가 꺼진 후 그는 웃었다. 눈물 자국이 채 마르기도 전에 다음 회차의 시나리오를 점검했다. 이 장면 좀 더 떨리는 목소리로 가야겠어. 오늘은 죽음 얘기 말고 어릴 적 학대 경험으로 가자. 감정은 그들에게 상품이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감정을 설계하고 유통하는 능력이 그들의 가장 값비싼 지분이었다. 그들은 사적인 아픔을 연기했고 고통의 경계를 정교하게 디자인했다. 죽고 싶다고 말한 그날 밤 그는 고급 와인바에 있었다. 소속팀과 함께 조회수 브리핑을 받으며 다음 콘텐츠의 구성을 짰다. 그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설정은 다음 주 월요일로 예정되어 있었다. 이 세계는 진심을 소비하는 구조로 작동한다. 그러기 위해선 가짜 진심이 필요했고 그들은 그것을 창작이라 불렀다. 누가 감히 그의 연기를 의심할 수 있을까? 그는 울었고 사람들은 함께 울었고 결국 좋아요가, 조회수가, 후원금이 진실보다 먼저 도착했다. 그리고 그는 말했다. 세상이 너무 따뜻해서 다시 살아보고 싶어졌어요. 감동의 대사였고 그 주의 최고 시청률이었다. 그러나 그날 밤 그는 가사 도우미에게 말했다. 아, 진짜 지겨워 죽겠어. 똑같은 애들만 덕질해. 여기서 당신은 깨달았다. 그들의 사생활은 사적이지 않았고 당신의 진심은 공적이었다. 사생활이 없던 건 그들이 아니라 당신이었다. 당신은 감정의 유통망 속에서 투명한 공급자였고 그들은 이윤의 관리자였다. 7장. 피의 정서, 장기의 언어. 그들은 감정을 사고 팔지 않았다. 그들은 장기를 팔았다. 사랑이라는 말은 가슴이 아닌 심장에 가 닿았고 음악은 심장 박동을 맞추는 도구였으며 춤은 간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연극이었다. 그곳의 모든 것은 살아있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 살아있다고 말할 수 없었다. 몸은 움직였고 사람들은 환호했지만 그들의 내부는 조용했다. 아니, 사유되지 않았다. 그들은 감정이 아니라 기능을 원했고 존재가 아니라 부속품을 원했다. 생명을 표현하는 모든 수단은 상품이 되거나 거래가 되었고 마침내는 분해되었다. 눈동자는 섭외력으로, 피부는 브랜드 자산으로, 심장은 이벤트 트래픽으로 환산되었다. 그 어떤 것도 그대로 두지 않았다. 그래서 그녀는 묻는다. 나는 어떤 장기로 보였을까? 그 질문에 대답하는 이는 없었다. 그는 감정이 아니라 이식 가능성으로 그녀를 기억했을 테니까. 그녀는 피를 흘리지 않았지만 그보다 더한 상처에 해체되지 않은 채 팔려나간 자아를 평생 안고 살아야 했다. 그들은 사람을 좋아하지 않았다. 하지만 사람의 이야기는 좋아했다. 특히 슬픈 이야기, 아픈 이야기, 위험했던 이야기. 그런 이야기는 많은 사람을 끌어모으는 힘이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말했다. 이번엔 우울증으로 갈까? 아니야, 자해까지 간 걸로 잡자. 그래야 트래픽 잘 나와. 그래도 생존했잖아. 그걸로 감동 스토리 만들자. 어떤 연예인은 진짜 아팠고 어떤 연예인은 아픈 척을 해야 했다. 진짜든 아니든 상관없었다. 사람들이 클릭만 해주면 됐으니까.
그리고 그들의 일상엔 늘 약이 있었다. 기분을 조절해주는 약, 잠들게 해주는 약, 기억을 흐리게 해주는 약, 감정을 느끼지 않게 해주는 약. 그들은 약을 먹고 무대에 올랐다. 카메라 앞에서는 웃었고 뒤에서는 주저앉아 울었다. 가끔은 어느 게 진짜 감정인지 헷갈렸다. 어느 날 한 연예인이 속삭였다. 사람들이 날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겪은 고통을 소비하는 것 같아. 그 말은 방송에 나가지 못했다. 살아있는 사람의 감정은 너무 불편했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팔리는 이야기였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 사람은 부서져야 했다. 그들은 범죄를 연기라 불렀고 관객은 그것을 감동이라 착각했다. 이 구조의 본질은 범죄다. 그들은 인간을 고통 속에 밀어넣고 그 고통을 포장해 감동으로 팔았다. 그리고 이 모든 행위는 자신들의 권력과 도파민을 유지하기 위한 정교한 공모체계였다. 감정을 연출하는 이들은 고통을 제공받고 타인의 절망 위에 무대를 쌓았다. 그 무대 위에서 죽음조차 콘텐츠가 되었다. 그 무대를 지탱한 것은 재능이 아니라 피해자의 침묵과 강제된 무대 복귀였다. 이들은 자신이 만든 비극의 희생자에게 자기 연출의 실패라는 책임을 전가했다. 그래서 죽은 자조차도 관리에 실패한 브랜드처럼 처리되었다. 그것이 바로 이 구조가 잔인한 이유다. 살아있는 동안 소비하고 죽은 뒤에는 성역 없는 반응 유도에 활용하는 시스템. 이건 연애가 아니라 연출된 범죄의 자본순환 구조다.